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가지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핵무기 개발이었죠. 당시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었고 북한의 위협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968년 청와대 기습 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는 박정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것이죠. 미국은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국방이 필요했죠. 1971년 박정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극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암호명은 890 프로젝트였습니다. 철저한 비밀이 요구됐죠. 한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고 기초기술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1972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며 본격적인 핵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프랑스와 캐나다로부터 핵 관련 기술과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들여오려는 계획이 핵심이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만 확보하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CIA는 한국의 핵개발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핵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만을 강조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는 핵무기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고 과학자들이 동원됐습니다. 박정희는 1970년대 중반까지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기술도 연구하기 시작했고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도입한 NRX 연구용 원자로도 핵개발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1975년 프랑스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계약이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계약을 절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압박이 시작됐죠.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신저는 박정희에게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보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정부에도 압력을 넣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박정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핵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미국과 정면 충돌할 것인가. 1976년 결국 프랑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계획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박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연구는 계속됐고 다른 경로를 통한 기술 확보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감시는 더욱 강화됐고 한국의 모든 움직임이 추적당하고 있었습니다. 1977년 새로 취임한 카터 대통령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인권 문제와 함께 한국의 핵개발을 주요 외교 이슈로 삼았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며 박정희를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야망은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끝까지 핵개발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계속 유지됐죠.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비밀회의실에서 극비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바로 한국형 핵무기 개발 계획, 암호명 890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계획은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극비 조직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었지만 박정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자주 국방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핵 관련 기술자들을 비밀리에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원자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플루토늄 추출 기술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프랑스 생고뱅 테크니크 누벨사와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설만 있으면 사용 후 핵연료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로부터 NRX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박정희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인도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 핵개발팀은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족에게조차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75년 초 한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CIA는 한국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시작했고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표면적으로만 협조하는 척하며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1975년 3월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 관련 기술 이전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프랑스에도 강력한 압력을 넣어 재처리 시설 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박정희는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비밀리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제3국과의 비공식 기술 협력 채널을 타진했습니다. 1976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박정희에게 핵개발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미 관계는 동맹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핵개발 지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끝까지 자주국방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977년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압박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카터는 인권과 핵 확산 방지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이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비밀 도박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 그 충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핵개발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순간을 다룹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이 놀라운 역사의 이면을 함께 탐구해 보시겠습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매주 극비 회의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신원 확인을 3번씩 거쳐야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특수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업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이미 한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영변 지역의 수상한 건설 현장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CIA 국장 윌리엄 콜비는 포드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1975년 3월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전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 접견실에서 박정희와 키신저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키신저는 핵개발 중단을 요구했고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회담은 예정 시간을 2시간이나 넘겼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키신저가 떠난 후 박정희는 측근들에게 더욱 은밀하게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은 외교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군사 원조 예산도 삭감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와 캐나다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재처리 시설 수출 계약을 일방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캐나다 역시 중수로 원자로 기술 이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여름 박정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밤새 고민에 잠겼습니다. 핵개발을 강행하면 한미동맹이 파탄날 수 있고 포기하면 안보 공백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표면적으로는 핵개발 중단을 선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과 인력을 온전시키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연구원들은 민간 연구소로 위장 배치되었습니다. 축적된 기술 자료들은 극비 문서로 분류되어 특수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1977년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완전 철수 계획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미국의 배신감에 분노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1978년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이 한국의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의 핵개발 야망은 완전히 좌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마지막까지 핵무장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서거하면서 한국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핵개발의 유산은 이후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숨은 토대가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핵도박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시절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듭니다. 박정희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유산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고,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1976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와 안보공약을 조건으로 핵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희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CIA는 한국의 핵시설을 24시간 감시하며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재처리 시설 수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미 지불한 수억 달러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분노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핵개발 완전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1978년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비밀리에 최소한의 연구 인력과 자료만은 보존하려 했습니다. 핵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한국의 핵개발 프로젝트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비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 사찰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남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대신 원자력 발전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UAE 원전 수출 등 원자력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박정희의 핵개발 도박은 실패했지만 그 유산은 다른 형태로 꽃을 피운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만약 그때 핵개발에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박정희의 선택은 오늘날까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각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질서를 무시한 무모한 도박이었다고 비판합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가 한국의 안보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지 못했고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시도는 한국이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박정희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은밀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지도자의 집념과 야망, 그리고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 충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안보와 국제협력, 자주와 동맹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정희의 비밀 도박은 끝났지만 한반도의 핵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박정희가 꿈꿨던 강한 대한민국, 그 꿈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박정희의 비밀 핵개발 프로젝트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